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태영호의 북한 외교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영호 북한 외무상의 전격 교체를 통해 본 북한의 대미 대남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회에 향후 북한의 대미 대남 정책 방향과 이에 우리와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 라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외교 사령탑인 이영호 외무상을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으로 전격 교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나도 상상 밖의 인사여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북한 역사는 숙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만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도저히 운영되기 어려운 외무성만은 지금까지 숙청의 성역지대였습니다. 전문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외무상이 된 것은 북한 총적인 역사에서 남로당 위원장이었던 박헌영이나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였던 박설천과 같이 5쌍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북한의 외교가 별로 없었던 냉전시대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대 초에 백남순이라는 대남 라인 쪽에서 일하던 분이 외무상으로 옮겨와 앉았던 적은 있었지만은 이 백남순은 대남 부서에서 일하기 훨씬 이전인 70년대에 벌써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서 외무성이나 재남부서를 지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남순도 외무성에 오기 전에 김정일이가 80년대에 폴란드 주재 대사를 내보내서 외교관으로서의 충분한 경력을 갖추고 외무성에 왔습니다. 이영호 실각에 대해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당 부위원장 이수영과 외무상 이영호가 이번에 동시에 경질됐는데, 이것은 이 둘이 축이 돼서 추진했던 대미 일병도 정책에서 벗어나 대미와 대남 정책을 잘 활용하여 미북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국면 전환 의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군부 강경파를 외무성에 내려보내 미국과의 협상의 문을 닫고 강경으로 선회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의 강한 인사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영호는 북한 외교 구도에서 어떤 인물인가라는 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로 말하면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핵협상 때 두각을 나타내서 1990년대 후반기에 벌써 미국 담당 전략 참사로 일한 아주 보기 드문 전략형 인물입니다. 한땐 김정일도 이영호가 만들어 보고한 문건을 보고 너무 심통해서 야, 정말 훌륭한 외교 책사가 내 옆에 있구나 라고 말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이영호를 좋게 평가한 것은 이영호의 전략적 마인드와도 관련되지만 이영호 아버지 이명재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김정일을 측근에서 보상한 3층 서기실 실장이었던 사정과도 관련됩니다. 북한에서 3층 서기실 실장 하면 이건 김정은의 딱 코 밑에 있는 자리로서 지금은 김창선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우리 청와대의 비서실장 이런 자리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영호의 그런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외무성에 있을 때 강석주 전 북한 외무성 일부상이죠. 이 사람이 외무성 일꾼들 앞에서 야, 이영호 같은 외교관 5명만 이 외무성 청사 안에 있어도 북한 외교가 허리를 펴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참사로 있을 때 이영호가 대사로 있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 지켜보니까 이영호는 하루 종일 둠 분출하고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고 글만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국에 왔지만은 그의 외교적인 전문성만은 높이 평가합니다. 1993년도에 북한이 NPT에서 탈퇴했는데 이때 이영호가 거저 탈퇴하지 말고 먼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서 정세를 긴장시켜 놓은 다음에 탈퇴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도 냈고 94년 핵 동결로 경수로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도 이영호가 냈습니다. 2006년에 북한의 첫 핵실험을 했는데 이때 어느 때 하겠느냐라는 시기를 결정한 것도 이영호가 영국의 대사로 있으면서 시기를 결정해서 김정일한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미북 협상의 뒤에는 항상 이영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의 외교 책사였던 이영호를 내던졌습니다. 북한 외교로서는 천군 만마를 잃었고 미국이나 한국에는 전혀 예견치 않았던 호재가 차려졌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왜 북한 외교에 천군 만마와도 같은 임무를 던지고 아무런 외교 경험이 없는 이성건을 그 자리에 앉혔을까요? 우선 저는 그 이유를 지난 8년간 김정은의 정치 방식에서 찾고 싶습니다. 지난 8년간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의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그 원인이 다 자기가 정책을 잘못해서 생긴 원인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정신력과 무능에서 찾았습니다. 실례로 지난 8년간 북한에서 간부 교체가 너무 빈번했는데 군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저도 미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최령의 경우에도 김정은 시대 8년 동안 당 근로단체 사업담당 부위원장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그 다음 다시 당 조직부문 담당 부위원장으로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4번이나 8년 동안의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번에 이영호를 경질한 원인이 김정은의 오락가락하는 대미 대남 정책과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사실 핵무기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는 북한의 핵정책과 남한을 조카 통일하는 북한의 정책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핵보유를 굳혀나가면서 제재에서 빠져나오겠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남한을 조카 통일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남한을 이용하겠는가라는 이 구체적인 방도와 전술적인 문제에서는 외무성과 통전부 사이에 미묘한 정책적 차이가 있습니다. 외무성은 일반적으로 통미봉남, 또 핵군축 협상을 통행한 핵보유국 접근 이런 걸 주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영호 등 북한 외무성은 한국을 미국의 세계 전략 수행의 한 축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움직여 한국을 돌려 세워야지 한국을 내세워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미국과의 핵 협상도 처음부터 핵 군축 협상으로 몰아가야 하며 핵 문제는 같은 핵 보유국인 미국과 북한이 협의하고 한국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므로 핵 협상에 지분이 없다. 이런論이죠. 반면에 통일전선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남, 통미,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한미동맹 흔들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변화시킨다. 이런 입장입니다. 통전부 일꾼들은 지금 많은 경우 한국의 힘이 지난 시기보다 많이 커졌고 한국 내에도 반미 자주 세력이, 이 말하자면 친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용해서 한미동맹을 흔들고 미국을 코너에 몰아넣으면 결국 미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북한 외무성과 북한 통전부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8년 남북관계와 미북 핵협상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2017년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 악화되어서 2018년에 들어서면서 쉽게 풀려나간다는 것은 거의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먹서먹해서 한 번에 앉아서 악수하고 포옹한다, 이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등 통전부 라인은 한국을 잘 이용하면 북한이 미국에 쉽게 다가가고 잘하면 핵 문제에서도 미국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부를 내세워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만들어냈고 결렬될 뻔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서 통전부가 실현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통전부의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특히 6월 10일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회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신뢰 구축 단계를 걸쳐서 한반도 비핵화로 간다라는 이 도식을 받아내는 건 이건 북한으로서도 대단히 상상 밖의 성과입니다. 아니 보세요. 신뢰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간다는 것도 아니고 신뢰 구축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신뢰 구축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야 비핵화 터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과에 고무된 통전부 라인은 한 발 더 나아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라는 내용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문제를 미국과 먼저 합의하지 않고 그 카드를 한국에 먼저 쥐어줘서 미국에 전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당연히 기존의 북한 외무성의 정책과는 맞지 않고 북한 외무성이 여기에 이견이 꼭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주도하고 김영철이 김정은 옆에서 딱 밀어붙이는데 아니 외무성이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이러한 불만은 9월 평양 공동선언 채택 후 며칠 만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면서 9월 평양 회담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보면 마치도 비핵화 과정이 곧 시작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연설 3.15 딱 같은 자리에서 연설한 이용호는 9월 평양 정상회담도 결국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선신뢰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뭐냐? 당장 비핵화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신뢰 구축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이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이런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용어는 그때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세계가 그때 떠들었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문제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용호의 유엔 연설은 명백히 제재를 먼저 풀어야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일방적인 핵 포기는 없다. 이걸 그때 다시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김정은이 협상 성과에 너무 집착했던 나머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귀중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너무 쉽게 또 너무 빨리 보여줌으로써 미국으로서 여기에 충분히 준비하고 하노이 회담에 임할 수 있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도 약간의 시행착오를 변하는데 사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으로서는 큰 양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렇게 북한이 어마어마한 카드를 던질 때 이걸 우리가 받아서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북한을 내세워서 북한이 이것을 미국과의 딜에서 써먹게 했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비켜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나서서 영변이 북한에게 심장부인 것처럼 떠들어대니 미국으로서도 왜 이거 갑자기 핵 문제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서 떠들어대니 되느냐?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됩니다. 영변 핵 폐기 카드로 제재를 풀어보려던 김영철의 전술은 뒷전으로 밀리고 통남 통미 전술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 외교를 전문성을 무시한 상명하복의 극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정은은 대단히 분노했으며 그 화풀이를 회담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김혁철, 김성애동 실무라인에 돌리고 김영철을 대미 협상사령탑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협상탑에 다시 이용호를 앉혀놓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야 중재 그따위 식으로 하는 게 무슨 중재냐, 어지러 높은 중재자 하지 말고 이제 비켜 라고 막 험담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4월 12일 날 김정은이 한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論理적이라기보다는 강경하다 못해 분노한 감정까지 거기 깔려 있습니다. 이 시정연설에서 뜻밖에도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연말 시한부,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가지 않으면 나는 새로운 길로 간다, 이런 연말 시한부까지 결정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외교에서 이런 시한부를 정하는 것은 대국이 소국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시한부를 설정한 쪽에 강력한 지렛대가 없으면 오히려 수세에 빠집니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잘 아는 이용호나 북한 외무성이 시한부를 설정할 리는 없습니다. 나는 그 시한부를 설정한 김정은의 연설을 듣고 이거는 북한 외무성의 생각이 아니고 김정은이 욱 하고 내미는 성격을 외무성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상명하복의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용호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차지하는 것도 소문을 내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야 하며 미국과의 협상도 속도에 집착하지 말고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자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합의보다는 협상 자체로 시간을 끌면서 5년 정도 미국과 협상판을 질질 끌고 나가면 미국도 지쳐서 비핵화에 열성을 내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대북 제재도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영호의 주장입니다. 이영호는 이것을 한마디로 핵 면역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호의 이런 눈구렁이 전술이 단기간 내에 제재를 풀어내는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급한 성격과 충돌한 것입니다. 이영호는 아무런 합의나 성과가 없어도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깜짝 정상회담과 같은 거, 또 10월 5일 스톡홀름 협상같이 진전이 없고 지지부진한 대화를 계속 미국과 벌리면서 미국을 좀 지치자게 만들자고 했을 것이고, 김정은은 좀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야,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자꾸 독촉했을 겁니다. 사실 지난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연말 시한부가 다가오자 갑자기 북한의 외무성이 상식 밖의 협박성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북한 외무성의 주도적인 아이디어에 따른 조치라기보다는 김정은의 신경질과 화풀이를 달래기 위한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촉박함에 쫓기어 외무성이 되고 미국에 할 수 있는 협박은 다 해보라고 했는데 막상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다 해도 미국이 변하지 않으니 이 북한식 표현으로 말하면 CME 역정에 개 옆구리 찬다 이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 했다가는 이거 동물 학대에 걸리죠. 그런데 북한에는 이런 말이 이제 돌립니다. 저는 이런 화풀이를 이번에 외무상 이영호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김정은은 이미 지난해 당 전원회 전에 이영호를 교체하기로 결심했을 것이고, 당 전원회에서 이영호의 당 정치국 위원과 외무상직을 결국은 빼앗아냅니다. 당 전원회가 시작할 때 이영호는 주석단의 당 부위원장으로서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막 후 집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이번에 당 정치위원직을 내려온 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이영호의 눈구렁이 같은 성격의 마음이 들지 않았고, 결과물 없는 협상을 위한 협상을 반대하고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영호를 전격 교체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북한의 김정일의 저팔계식 외교는 드디어 막을 내리고, 이제부터 김정은의 정면 돌파 외교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의 북핵 외교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